그는 광저우에서 가장 악독한 흑사회 보스인 저우광룡입니다. 범행 수법이 극도로 흉악하여 많은 불량배들을 회유하고 광저우 기차역을 10여 년 동안 점령했습니다. 각계각층에 장사하는 상인들이 타격을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여러 대형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말 한마디면 순순히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 후 야망은 점점 커져 작은 가게에서부터 큰 호텔까지 이익의 절반을 보호비로 내야 합니다. 2004년이 되어서야 광저우 주민들은 마침내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 조직이 체포된 후 지역 주민들의 주목을 받았고 10여 년간 이끌던 저우광룡의 조직은 마침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우광룡이 도대체 어떤 큰 사건을 저질렀을까요? 저우광룡은 처음에 그저 평범한 짐 운반공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를 범죄의 길로 이끌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우광룡은 1966년 헤이룽장성의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내하고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이다 보니 경제도 엄청 낙후한 지역입니다. 주씨 가족은 대대로 농민이었고 부모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지만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래들이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저우광룡은 일찍 사회에 진출하여 불량 소년들과 어울렸고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저우광룡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평범한 생활에 실증이 났습니다. 큰 돈에 대한 욕망은 날로 커졌지만 지금처럼 살아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마치 들불처럼 저우광룡의 마음속에서 미친 듯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사회에 나가도 일을 찾기 쉽지 않고 노동량이 많고 임금이 낮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농사일을 하면서 집에 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80, 90년대 광저우는 개혁개방의 봄바람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곳이 되었고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여 많은 타 지역 사람들이 일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자본을 모읍니다. 저우광룡은 돈을 벌고 고향에 돌아와 자랑하던 사람들을 보며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부모님께 동북을 떠나 남부 대도시에 가서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먼 곳에 가서 일하겠다니 부모님은 당연히 아쉽지만 다른 집 자식들이 돈을 벌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가정도 결심합니다. 집에 그동안 모은 돈을 아들에게 주면서 꼭 건강하게 돈을 벌어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우광룡은 당시 국내에서 가장 번화하고 무역이 가장 발달한 도시인 광저우로 향합니다. 중국 제일 북쪽에서 제일 남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광둥성은 중국에서 최초로 개방된 해안 도시입니다. 광저우는 광동성에 속해 있는 하나의 시입니다. 저우광룡은 기차를 타고 광저우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도시에 도착한 저우광룡은 매일 거리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또래들과 싸우고 소란을 피우며 살았기에 문맹입니다. 학벌도 기술도 없어서 며칠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광저우의 물가가 비싸기에 가진 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육체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광저우에 오기 전 소문으로는 황금이 널리 퍼진 듯 했지만 막상 와보니 일자리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라도 고향에서 농사를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고향 친구는 저우광룡을 데리고 자신이 일하는 공사 현장으로 데려가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우광룡의 게으른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때 또 다른 고향 사람이 자신과 함께 광저우 기차역에 짐을 나르는 일을 하자고 합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기차역은 드나드는 손님이 많기에 하루 일당 이 다른 곳에 비해 3배라는 것입니다. 관찰을 통해 그는 광저우 기차역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승객의 짐을 옮겨주고 운반비를 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시간이 자유롭고 당시 광저우역은 매일 사람들로 붐볐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저우광룡은 짐꾼이 되어 기차역 일대에서 사람들의 짐을 들어주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광둥성에 왔고 기차역에는 매일 많은 승객들이 드나들기에 일거리도 많았습니다. 짐을 옮기는 일은 힘들었지만 하루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우광룡은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디딘 초보자였기에 당시 그곳에 불량배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광저우역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낸 후 저우광룡은 승객의 짐을 옮기는 일을 통해 돈을 벌었고 저축도 했습니다. 광저우에 온 것과 짐꾼으로 일하는 선택이 옳았다고 좋아했습니다. 전에 건설 현장보다 훨씬 좋고 공부를 안 했지만 힘만 있으면 돈은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우광룡은 젊고 힘이 세며 매우 열정적이어서 몇 마디 말로 손님을 즐겁게 할 수 있었고 당연히 많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저축이 많아지니 더 동력이 생겼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조만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엄청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저우역에 있는 동안 기차역 일대가 사실상 폭력배들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들도 저우광룡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우광룡은 서서히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고 보이지 않는 눈길들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기차역에서 보호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저우광룡 같은 타지에서 온 노동자들은 배경과 세력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도살 대상이 됩니다. 하루는 저우광룡이 한 건의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자신이 힘으로 번 돈을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돈을 채갑니다. 그는 약간 어리둥절해서 강도를 만난 줄 알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는 일어서면서 상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이 순간 저우광룡은 정신을 차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냐면 옷 아래쪽에 서늘한 빛이 도는 흉기가 꽂혔습니다. 저우광룡은 즉시 패배를 인정하며 두 손으로 돈을 들고 공손히 상대방에게 건넸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혼자였기에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우광룡의 돈을 빼앗은 이들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저우역에서 일하고 싶으면 정기적으로 보호비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저우광룡은 여기서 싸우면 맞아 죽거나 아니면 불구가 될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농사일을 하는 외에는 변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식으로 돈을 주려고 하니 분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쪽수에서 밀리니 타협하고 수입의 4분의 1을 보호비로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저우광룡은 격주로 보호비를 내기 시작했고 먹고 사는 것 등 많은 지출이 생기니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매일 땀을 비 오듯 흘리며 힘들게 번 돈인데 이런 식으로 뜯기니 주머니에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 지출도 줄여가면서 한 푼도 줄어들지 않는 보호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는 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고 현재의 공영에 대해 무력감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저 인간들을 위해서 한다고? 다 죽여버릴까라고 생각했지만 참고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저우광룡에게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그는 운이 좋게 부자의 짐을 맡아서 했는데 엄청난 금액을 보수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 돈을 고향으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은행 쪽으로 걸어갔지만 누군가 저우광룡을 주시하고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끌어당겼고 반항하려던 순간 다리를 세게 걷어차면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올려다보니 10여 명이 그를 둘러싸고 그중 한 놈이 모든 돈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만은 참지 못하고 심하게 욕설을 퍼부었고 10여 명에게 장시간의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앞으로 보호비를 2배로 더 내야 한다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우광룡은 매우 화가 났지만 혼자서는 힘이 부족했고 피땀 흘려번 돈을 빼앗기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무려 일주일 동안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들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경찰이 와도 이 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기차역에는 매일 폭력배들이 자리를 지키지만 일단 경찰이 나타나면 그 인간들은 미꾸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폭력배를 없애는 방법은 폭력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저우광룡은 동료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한가한 틈을 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보호비를 내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폭력배들은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보호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광동성 현지인들의 보호비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저우광룡처럼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분노가 심했습니다. 동병상련이라 같은 처지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 저우광룡은 희망이 보였고 이들의 마음과 힘을 합쳐서 폭력배들을 물리칠 계획을 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과 함께 헤이룽장성에서 온 고향 사람들과 상의한 후 평소에 자신과 비교적 가까운 몇몇 타지역 동료들과 자신의 생각을 시험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하게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그의 생각을 매우 지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저우광룡은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배치와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며칠 동안 일을 멈추고 폭력배들을 미행하면서 그들의 생활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날 밤 저우광룡 등은 익숙한 길을 따라 그들의 기숙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깊이 잠든 후 숙소 대문을 부수고 반응도 하기도 전에 몽둥이로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폭력배들도 방어할 틈도 없이 당하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순순히 풀어줄 저우광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팼습니다. 다음 날 폭력배들은 광저우를 떠났고 그동안 빼앗겼던 돈도 되찾아서 동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폭력배들도 없기에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일만 남았지만 저우광룡은 더 이상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폭력배한테서 돈을 빼앗으면서 돈에 대한 신경을 건드렸나 봅니다. 무서운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데 그건 힘들게 짐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질하면서 쉽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는 동료들을 세뇌시키고 광저우역의 왕래 인원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승객들의 옷차림과 언행, 돈이 있는지 외지인인지 등을 관찰하도록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동료들은 저우광룡의 결단을 보았고 그의 휘에 들어가 자발적으로 동생이 되기로 합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때 매를 맞으면서 보호비를 내면서 억압받던 짐꾼이 광저우 기차역의 새로운 조폭 두목으로 변신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는 재미를 보았고 조직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우광룡은 매우 신속하게 행동했고 그를 중심으로 한 검은 세력이 광저우 기차역 일대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차역 전체의 지하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저우광룡은 기차역 근처에서 착취당한 동료들과 함께 당시 광저우 지역의 제일 큰 조직을 쫓아냈습니다. 이 일은 기차역 일대에서 빠르게 퍼졌고 저우광룡은 단숨에 풍운하로 떠올랐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고 심지어 사회의 건달과 무직자들도 그 속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을 통해서 저우광룡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두목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폭력배들을 쫓아낸 후 저우광룡은 이미 기차역 전체를 점령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 자신이 보호비를 받고 폭력적으로 이익을 쟁취할 놀라운 계획을 합니다. 저우광룡은 하나의 폭력 조직은 반드시 완벽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모두가 함께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전에 폭력배들을 쫓아냈을 때는 승객들에게 비교적 우호적으로 대했고 고객들에게 짐꾼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상냥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우광룡은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그는 승객의 의사에 신경 쓰지 않고 강제로 고객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승객이 원하던 원치 않던 무조건 짐꾼을 써야 하고 금액도 자기가 정했습니다. 이곳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저우광룡은 돈의 맛을 알고 동종업계의 짐꾼 일을 하는 사람들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광저우 기차역의 짐꾼 사업을 독점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공부는 못한 저우광룡이지만 도둑을 잡으려면 먼저 왕을 잡아야 한다는 이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 10여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주변에 상대적으로 실력이 있다는 조직들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들은 허둥지둥 광저우 기차역을 떠났고 소문을 듣고 작은 무리의 조직들도 알아서 광저우 기차역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차역 일대에서 발전하다가 점차 광저우 각계각층으로 확장하였고 그의 검은 손은 다시 광저우 기차역 주변의 상인들에게 뻗쳤습니다. 음식점을 열던, 호텔을 열던, 상점을 열던, 이발관을 열던, 문을 열고 장사를 하면 모두 저우광룡에게 보호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 영업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모든 사장님들은 이미 그에 대해서 잘 알기에 보호비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호비를 안 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한 식당이 장사가 엄청 잘 됐고 저우광룡은 단도직입적으로 사장님에게 가서 인수하겠다고 했지만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 식당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홀을 가득 메우고 술과 물을 직접 가져와 손님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장은 타협하여 결국 저우광룡이 제안한 저렴한 가격으로 그에게 양도했습니다.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후 저우광룡은 동생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부 돈을 꺼내 처음 함께했던 몇몇 고향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조직에 충성하면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보시다시피 저우광룡은 전에 조직폭력배들보다도 더 잔인했습니다. 전에 본인이 당했던 아픔이 누구보다도 더 강할 텐데 역시 사람은 돈 앞에서는 할 수 없나 봅니다. 기차역에는 매일 수만 명의 승객이 있었고 저우광룡은 운반 비용을 확 높였습니다. 승객들은 서둘러 길을 떠나야 했기에 금액적인 면에서 화나지만 기차 시간 때문에 크게 싸우지는 못했습니다. 곧 그들은 큰 돈을 모았지만
야심 가득한 그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기차역 주변 상점들이 모두 저우광룡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상인들도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고 경찰이 출동하면 저우광룡 등은 이미 흔적도 없이 도망쳐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높으신 분들이 저우광룡기 알아서 뒷돈으로 해결한 원인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상인들도 저항할 생각을 버렸고 뒤에서 고자질했던 상인들은 그의 부하들에게 호되게 매를 맞았습니다. 당시 저우광룡은 이 지역의 악당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수입은 그들의 실력과 재력을 크게 증가시켰고 동시에 저우광룡 자체의 야망도 점점 더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광저우 기차역에서의 그들의 악행이 광저우 시정부 영도들의 주목을 받고 많은 경찰들을 투입하여 그들을 감시하였습니다. 당연히 그의 뒤를 봐주는 영도들은 이미 이 소식을 저우광룡에게 전했습니다. 저우광룡 일당은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변화를 지켜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차역이 감시를 당해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죄악의 시선을 근처의 자동차 운송회사에 돌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자동차 운송회사가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습니다. 즉, 광저우 기차역을 오가는 승객들은 추력 후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는 모든 승객이 지불하는 자동차 요금을 그에게 공제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90년대에 여객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돈도 많고 높으신 분들과 인연이 있는 사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우광룡은 당시 성공하지 못했고 심사숙고한 끝에 그는 강한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약으로 대처하기로 합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입니다. 그는 사람을 데리고 고의로 트집을 잡고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차에 상처를 내거나 타이어를 찌르는 일은 매일 일어났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장님들은 타협했습니다. 그의 요구 조건은 먼저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추후에 매달 12만 원의 보호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600만 원은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의 건달들이 사장님을 장시간 폭행했습니다. 폭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안에 물건들을 파괴하고 떠나갔습니다. 다음날 오전 유릅 없이 이 인간들은 큰 해머를 들고 여객 차량을 부수고 대문에 여러 통의 휘발유를 부어서 화재를 일으키려고 협박했습니다. 회사가 엉망진창으로 변했고 사장님도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기에 할 수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보호비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이후 어느 운송회사든 제때에 여객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저우광룡 조직의 무력 공격을 받게 됩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부상을 입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장애를 초래할 수 있었는데 그 수법은 끔찍할 정도로 잔인합니다. 이로써 거대한 기차역과 운송회사, 주변의 상점들은 모두 저우광룡에게 보호비를 상납했고 그는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우광룡은 다시 한번 현지 기차역의 화물 운송 산업에 주목했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 광저우 기차역에서는 매일 대량의 화물차가 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며 그중 이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1995년 그는 물류회사의 사장을 찾아가 솔직하게 자신이 주식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말로만 참여하고 싶다고 했을 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사장은 이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후 그는 동생들을 보내서 전에 사용했던 수단으로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회사 직원도 다치게 했습니다. 사장은 어쩔 수 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 약속 장소인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저우광룡 일당이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사장이 고용한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그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열받은 저우광룡은 바로 칼을 꺼내고 그 남자들과 사장을 베기 시작했고 쓰러진 뒤 떠났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사회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경찰들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수년간의 불법 축제를 통해 1998년에 저우광룡은 자신의 여객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의 회사가 문을 연 후 곧 기차역 주변의 모든 여객 운송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변신을 한 그는 장거리 운송 부문을 독점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점점 커지는 조직을 바탕으로 그의 검은 손은 광저우에서 란저우, 광저우에서 시안2 장거리 화물 운송에까지 뻗쳤습니다. 여러 차례 조직하여 경쟁자를 공격한 후에도 당시 한 사장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폭력적으로 위협하여 그 회사의 많은 주식을 빼앗았습니다. 2000년 저우광룡은 다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한 화물 운송회사의 사장을 다치게 하고 광저우에서 우르무치와 헤이룽장 등지로 가는 화물 운송회사의 주식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말하자면 이 시기에 광저우에서 화물 여객 운송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우광룡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도 그의 악행에 대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의 위세에 눌려 비록 민원이 들끓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고로 권력과 돈은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돈이 생긴 저우광룡도 지역 관리들을 타락시키고 자신의 보호막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돈과 미녀의 유혹으로 많은 관료들이 원칙과 당성을 포기했고 저우광룡은 그들 사무실의 귀빈이 되었으며 그들 또한 저우광룡의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여러 방면의 관계를 맺은 후 저우광룡은 다시 한번 죄악의 손을 다른 산업으로 뻗쳐 그의 독점 대업을 계속했습니다. 2000년 2월부터 저우광룡은 방총호의 꽃 화물 운송 시장의 이익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고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수단으로 영남 꽃 시장의 꽃 화물 운송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보호비를 받아 이익을 얻었습니다. 독점 과정에서 저우광룡 등은 영남 화훼 시장에서 꽃 화물을 운송하는 부씨와 샤오씨 등에게 각각 협박, 구타, 류산을 뿌리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경영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1명이 중상을 입었고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그중 화훼 시장의 양씨는 황산을 맞아 몸에 2도 화상을 입고 5급 장애로 외모가 훼손되었습니다. 저우광룡을 중심으로 한 조직폭력배들은 온갖 명목으로 돈을 마구 긁어모았습니다. 사건 해결 후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압류한 것만 개인 재산만 해도 3억 2천만 원이 넘고 자동차 5대 주택 4채에 달합니다. 오랜 조사 끝에 경찰은 많은 범죄 증거를 확보하여 저우광룡 등 사람들을 일망타진했습니다. 바로 이 해에 전국적으로 흑사회 척결운동이 시작되었고 다른 도시의 많은 흑사회 두목들도 잇따라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우광룡은 현지의 많은 관료들이 자신과 이익 공동체이며 광저우에서는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광저우에서 여러 해 동안 횡행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단속을 통해 누군가가 돌보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자주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실히 이번 전국적인 조직폭력배 척결 작전을 경시했습니다. 광저우 기차역, 심지어 광저우 전체의 평화를 위해 경찰은 몰래 저우광룡 조직의 주요 구성원을 파악하고 여러 차례 주요 구성원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이 자주 가는 곳은 이미 경찰에 의해 속속들이 파악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누군가가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우광룡의 체포는 성공안국에서 직접 조직하여 다른 지역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한 사전 언급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0년 7월 13일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저우광룡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체포 후 저우광룡은 죄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호막 지기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체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 신문 끝에 많은 범죄 증거 앞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록 경찰이 이전에 저우광룡 일당을 비밀리에 조사했지만 일정한 증거를 수집한 후에야 그를 체포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들이 재판에 회부된 후 신문 과정에서 오랫동안 경찰에 몸담았던 베테랑 경찰관들도 충격을 받은 많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우광룡 사건의 신문 및 증거 수집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계속되었고 광저우 중급법원은 저우광룡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우광룡 일당은 조직 및 지도 조직 범죄, 고의 상해죄, 공갈죄, 강제 거래죄, 불법 총기 및 탄약 매매죄로 여러 죄를 병합하여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류술칭은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쩌우리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21명의 피고인은 각각 징역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저우광룡 일당은 전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